그러면은 제3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3발표는 군산대학교 김두원 박사님께서 우리 도율동 성당의 초기 신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군산중앙고등학교 역사선생님 김두원입니다.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발음이 좀 부정확할 것 같은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군산 천주교의 초기 대표 신자들, 이분들이 어떻게 거주지 이동을 했는가, 군산에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대상은 영동상가 개성상인 김용진, 한민수, 홍종식 세 분입니다. 저는 군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옥구와 인피 지역에 세거했던 성씨들, 그러니까 뭐 우리 시장님의 진주광 씨랄지, 국회의원 되시는 그 신영대님의 평산신 씨랄지, 또 도의원으로 오신 그 남평문 씨 집안이랄지, 이런 집안들을 공부하면서 일제강점기 우리 군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보게 되다 보면은 옥구나 인피에서 세거한 집안 출신들은 잘 안 보이고 위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낼까 그렇게 고민하는 도중에 우리 여기 홍성호 부장님 우리 군산 천주교의 교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적을 보니까 출생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왔는가를 알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걸로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주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지역에서 살았던 분들, 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주로 공소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공소지역에 사셨던 분들, 그러니까 천주교 부교 신자들이죠. 그분들이 주로 오셨고, 또 일부가 개성, 한양, 평양 이런 데서 오셨더라고요. 극히 일부죠. 그 중에서도 개성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성, 한양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천주교회를, 군산 천주교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살았던 지역은 어디인가를 찾아보니까 주로 영화동이나 뭐 신흥동 이런 지역이 아니라 이쪽 영동상가랄지, 또 이쪽 산말랭이 지역이랄지, 팔마산이랄지 이런 데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면서 사셨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었고요. 또 이분들이 얼마만큼 다른 데로 갔는가, 이주하셨는가, 이걸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이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삶이 고되고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일제강점기고, 군산 천주교의 초기 신자들도 역시 거기에서 예의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한 5년 동안 제가 이 홍종식 어르신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유는 홍성호 여기 지금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부장님이 자신의 족보가 있다고, 보자고, 같이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공부하면서 홍성호 선생님한테 홍종식 어르신 가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야, 이거 논문으로 한번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분들 세 분이 군산 천주교의 대표 신자들이었고, 이분은 김용진 어르신은 초대 회장을 지냈어요. 한민수 어르신은 재정부장을 지냈어요. 홍종식 어르신은 다른 건 안 지냈지만은 군산 공소를 갖다 열을 때 김마리아하고 같이, 김마리아님하고 같이 아주 주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초기 대표 신자들이면서 또 영동상가에서 같이 상업활동을 했어요. 개성상인으로서 다 개성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공부를 하면은 군산 천주교의 초기 대표 신자들의 삶을 알 수 있겠고, 또 군산의 영동상가 상인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군산 영동상가에는 이제 일제 때 말로 일본 말로 그 사카이 마츠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개성 상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골목을 그래서 송방 골목이라고 그랬어요. 송은 그 개성을 갖다가 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송방이라고 한다면 개성 상인들이 살았던 골목이에요. 송방 골목은. 근데 이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해방 직후에도 왔어요. 제가 아는 분, 그 군산 매거진 이 암흑의 그 사장님의 아버지가 해방 이후에 개성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많이 있는데, 개성 상인들, 영동상가의 개성 상인들의 존재 양상도 좀 알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먼저 거주지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이 홍종식 어르신은 개성 출신이에요. 개성 송도면 출신인데 엄마가 부안임 씨였어요. 임시복이라는 분은 따님이었어요. 근데 그 임시복이라는 분이 집안의 전승에 의한다면 병임박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홍종식 어르신을 낳고 누가 밀고를 했어요. 천주교인이다. 이게 박해 시대잖아요. 밀고 오면 이제 죽어요. 잡히면. 그러니까 도망 나왔어요. 어디로 도망 나왔냐면 안면도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옹기터에서 옹기 사업을 갖다가 주관하시다가 박해가 풀리자, 1886년에 박해가 풀리잖아요. 프랑스하고 수교로 다시 개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안면도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요. 개성으로 돌아간 직후에 아버지, 어머니, 이분들이 다 돌아가셔요. 형님들 돌아가셔요. 자손 없이. 그래서 홍종식 어르신이 모든 재산과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이분이 안면도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1900년대에 군산으로 오십니다. 군산 시내로 오시진 않고 성산면 만동리의 그 옹기터를 오셔요. 성산면 만동리는 어디냐면은 다 아시겠지만요, 그 성산 농협 여기에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만동 마을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옹기터를 경영을 하시면서 그 만든 옹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출동에다가 만동리 토점이라는 상점을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순대국밥집 골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그전에는 옹기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옹기점이 딱 하나 있어요. 해인독이라고. 근데 이제 만동리 토점을 경영을 하면서 이분이 보기에 영동상가로 진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913년 1월에 영동상가로 진출합니다. 이때 이제 군산이 막 영동상가가 개발될 때예요. 1899년에 군산이 개항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이 영동 쪽으로 계속 군산이 확장이 돼요. 이 영동상가에는 일본인들도 있었고 한국인들도 있었어요.
영동상가에 진출했다는 것은 그 부인이 호적을 이때 이전합니다. 14년 1월에 그거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동상가에서 안선상이라는 양국점을 경영합니다. 그러면서도 만동리 사업을 만동리 사업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네요. 그러면서도 저기 그 안면도의 사업을 일정 기간 유지를 해요. 안면도 사업은 주로 둘째 아들, 이분이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따 보지만 7명이나 낳았어요. 딸은 3명 낳으시고. 근데 둘째 아들한테 만동리를 갖다가 안면도를 경영하게 합니다. 1927년에 당신의 손자, 세 번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안면도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민수 어르신은 개성에서 아마도 목포를 거쳐서 왔을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1914년 4월에 영동상가에서 개성상점을 운영합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1914년이라는 것을 그의 점원이 백우연이라는 사람인데 사돈입니다. 군산 상궁이우소 월부를 보니까 1927년 6월에 14년 2개월 동안 근속상 했다고 해서 상을 받아요. 그 역산을 해보니까 1914년 4월이더라고요. 자료가 없어서 이런 자료를 아주 그것도 우연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수 어르신이 이분은 딸하고 둘째 딸하고 혼인을 해요. 그 혼인할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아들이 1919년생이니까 1918년이다 그렇게 그때 추정을 합니다. 이건 이제 교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김진소 신부님께서 군산 이 전라도 천주교의사의 아주 거두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군산 천주교의사를 썼는데 군산 천주교의사는 1915년에서 6년 무렵에 김마리아라는 분이 이 한민수 씨의 엄마고 김윤길 씨의 누나입니다. 김마리아라는 분이 천주교인들이 어디 살았을까 하고 수소문을 했어요. 그때 어떤 그 옹기점 여자가 왔어요. 이 목에 서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만동리 토점에 천주교인들이 많더라. 그분들을 조회해가지고 이때 공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만 이제 밝혀졌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밝힌 것이죠. 그 교우들은 누구냐? 바로 홍종식 어르신과 그의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용진 어르신은 이제 그 김마리아님의 동생이고 한민수 어르신의 유삼촌이죠. 목포를 거쳐서 와요. 어떻게 하느냐?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은 1905년에 개성에서 전부 태어났어요. 교적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넷째 딸이 1909년에 목포 양동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그 넷째 따님의 둘째 아드님이랑 셋째 아드님이랑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1909년에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포를 거쳐서 왔다는 것이 확실하고요. 1914년 12월에 군산에서 영동상가에서 이게 영동상가입니다. 영동상가에서 개성상회를 열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분이 호적에 1914년 12월에 군산으로 목포에서 군산으로 호적을 갖다 이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거주지 이동 양상을 보면은 아주 활기차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목포를 거쳐서 왔죠. 안면도를 거쳐서 왔죠. 어떻게 하면 이득을 많이 취할까? 개성상인의 특징이죠. 이러한 그 아주 액티브한 거주지 이동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폭도 넓어요. 굉장히. 그 군산에서 살면서도 개성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완전히 모두 여기까지 여기로 뭐 이주한 것이 아니에요. 홍종식 어르신은 큰아들을 개성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안면도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교적이 안 나와요, 여기에서. 그리고 1977년에 개성에서 거주했어요, 이분이. 처가 토지재단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손자가 또 1923년에 개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일부는 개성에서 살고 또 여기에서 또 사업을 하고 그런 개성 상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개성을 중시한 거. 그리고 또 한민수 어르신도 초기 교적을 보면은 교적입니다. 부인과 자녀들이 전부 다 개성에서 거주를 했어요. 자기만 여기 와서 상업을 한 거죠. 그래도 김용진 어르신도 큰딸이 가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1894년에 태어났는데 개성에서 여고를 다녔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딸 4명이 다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김용진 어르신이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로 전향을 했는데 바로 그런 어떤 개신교 신자로서 일찍 어떤 개화의 그 문물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이주한 것도 1935년에 부산을 떠나요. 그 떠난 것도 개성이에요. 이분의 셋째 사위도 1942년에 돌아가시는데 아들 2명이 다 개성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살면서 식구들 일부는 개성에서 살았던 거죠. 이게 개성 상인들의 특징이었었다. 그러니까 개성을 베이스 캠프로 치고 다른 데 가서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죠. 홍종식 어르신의 사진입니다. 왼쪽이 저쪽, 보시면 왼쪽이 홍종식 어르신이에요. 1870년에 태어나셨고 남양홍씨예요. 개성 지방에서 남양홍씨가 과거 합격자를 얼마나 배출했는가 보니까 5위권 안에 들더라고요. 개성이 컸어요. 개성 부였어요. 그러면 이 남양홍씨가 상당히 세력 있는 집안이었었고 수백 년 동안 개성에서 살았어요. 족보로 확인됩니다. 이 족보가요 굉장히 그 남양홍씨 족보는 귀중해요. 왜냐면요 이 상인들의 족보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남양홍씨 족보를 쭉 내려오다가 홍종식 어르신의 집안 후손 중에 한 명이 계속 족보를 이어내려서 필사본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주 그 귀중한 족보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동갑이에요. 1870년, 1870년 부인입니다. 직산이 씨예요. 이 박달레나. 이 직산이 씨도 과거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어요. 개성에서 남양홍씨보다는 적으나 아니 직산이 씨는 과거 합격자를 전혀 배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이제 더 이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성에서 오래 거주한 집안이 아니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옥구의 유명한 성씨들도 조선시대 때 과거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않은 성씨도 있고 한 명이나 2명 배출한 성씨들도 있어요. 꼭 그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홍종식 어르신의 휴강날 사진이에요. 휴강날. 이분이 이제 홍종식 어르신이고 이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제 부인이세요. 그 이분이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리고 이제 이분이 셋째 아들, 요분이 넷째 아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유인이라고 욕 봤어요. 홍성서님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귀찮게.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큰아들의 셋째 아들. 큰아들의 셋째 아들. 큰아들이 1930년에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휴강날이니까 1970년생이니까 1930년인가? 그때 찍었죠.
휴감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막내딸하고 이분의 큰아들하고 23살 차이 나요. 23살. 그리고 이분의 홍정식 어르신의 큰손자하고 이 막내따님하고 큰손자가 1살 빨라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 이분이 안면도에서 생활하셨고요. 이분의 아버지 큰아들이 개성에서 사업을 했어요. 이게 큰아들한테 개성을 띄워주고 둘째 아들한테 안면도를 띄워주고 그리고 큰아들이 죽자 넷째 아들 어디가 있죠? 넷째 아들 여기 이분이죠. 이분이 이제 개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홍종식 어르신의 이분이 홍성호 선생님의 할아버지예요. 네. 결혼은 이제 이건 논문에도 안 썼는데 결혼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주로 개성 출신들하고 한 것 같아요. 또 한 것을 확인되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다섯째 아들은 미상이고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은 익산, 망성 거가 천주교 동네 이름이 뭐죠? 나바이. 나바이. 그 망성 출신들하고 혼인을 했어요. 이게 개성 출신들은 처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개성 출신들하고 혼인을 하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15년 이쪽 저쪽으로 지나서는 이제 다른 집안하고 혼인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천주교 신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홍종식 어르신의 묘비명이에요. 원래는 군산에 있는 천주교 공동묘지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어요. 개정으로. 홍성호 선생님 집안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남양, 홍공, 종시, 직산이시, 막달레나의 묘 이렇게 써있죠. 이장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둘째 딸의 사이 한민수예요. 한민수 어르신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다른 집안에서 홍종식 어르신 집안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의문이 있어요. 내가 이제 엊그저께 의문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적을 보면은요, 아들, 딸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아들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한민수 어르신의 사진인가는 더 이제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1937년 우리 군산 천주교의 주일학교 모습입니다. 이것은 1차 세미나 때 김정숙 교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홍종식 어르신의 막내딸이에요. 191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25살이죠. 이 아이들, 어른들이 지금 다 대부분 돌아가셨겠죠. 이 중에 김영도 어르신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1920년대 초반 나바이 성당의 첫 영성체 사진이에요. 우리 그 군산 천주교의 사진첩에도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홍성호 선생님의 할머니예요. 진주아 씨. 이분이 1914년생이시래요. 그러니까 1921년이나 22년 그때 찍은 것 같아요. 영성체, 첫 영성체를 할 때 뒤에는 다 엄마들이 있는데 이분 뒤에만 할머니가 계시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이분이 이제 할머니와 같이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홍성호 선생님을 무척 사랑해서 홍성호 선생님한테 집안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이 논문이 공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의 공이 커요. 이분은 바로 그 큰 아들의 셋째 아들입니다. 신학교를 갔는데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폐암을 당했다고 것 같더래요. 근데 나중에 혼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혼인을 했고 부인이 좀 허리가 조금 아프신가 봐요. 그리고 이분이 홍종식 어르신의
부인이시래요. 부인. 1952년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셋째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은 개성, 둘째 아들은 안면동, 셋째 아들이 이제 주로 여기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분이 홍종식 어르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형님들, 이 세 분은 일제가 징용을가 발부하자 도망갔어요. 만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업이 그때 이제 기울어졌죠. 폭삭 기울어졌어요. 징집을 갖다 거부하신 분들. 이분이 이제 홍성호 선생님의 아버지. 타이스가 좀 짝짝이죠? 짝짝인가 한쪽이 길고 맨발이고. 이 1940년 경인데 얼마나 좀 못 살았는가 알 수 있죠. 결혼식 사진에 그냥 맨발로 왔어요. 그러나 깔끔하죠. 자, 이분들의 상업활동은 어땠느냐. 김용진 어르신이 도매업을 했어요. 도매업, 포목을. 그 자리는 자 여기 써 있어요. 어느 자리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민수 어르신이 소매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삼촌한테 포목을 떼우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장인어른 양복점에다가 포목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돈간에 서로 협업을 했어요. 영동상가에서. 그런데 이 혈연, 인척, 지연으로 형성된 이런 관계는 이에도 반이 있어요. 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한민수 어르신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업원이 백우연인데 이 백우연의 형이 백대연이고 그 형이 백대연은 김용진 어르신의 큰 사이예요. 우리 군산 천주교 3대 회장님이시죠. 3대 회장님이십니다. 이렇게 혈연, 인척, 지연으로 아주 똘똘 뭉쳤는데 세계에서 혈연, 인척, 지연으로 똘똘 뭉친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건 좀 제가 시간이 길어서 얘기를 자세히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개성상인들끼리 혼인한 사례, 영동상가. 김용진 어르신의 큰딸이 백대연 씨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3대 회장님이십니다. 이 양반이 개성 출신이에요. 둘째 따님 한영수님하고 결혼했는데 개성 출신이에요. 이 한영수님은 한민수 씨의 둘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외조카를 사위로 삼은 것이죠. 셋째 따님은 이용란 씨하고 혼인을 했는데 역시 개성 출신이에요. 면은 달라요. 여기는 송도면이고 여기는 영북면이에요. 근데 이제 넷째 딸만 개성 출신이 아니에요. 김혜김 씨, 김경태라는 분하고 혼인을 했는데 이 양반이 부한 출신이에요. 부한 출신. 이 양반이 어떤 집안이냐면은 우리나라 초대 천주교의 신부님, 처음 신부님이셨던 김대건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의 종손 집안이에요. 이분의 그 족보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분의 형이 김병태인데, 김병태 어르신이 자식이 없자 이분 아들이 그쪽으로 양자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큰 아버지한테. 그래서 개성상인들의 혼인을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양상이 보여져요. 한 15년 동안은 같은 개성상인들끼리 혼인을 했고 좀 그 이후에는 다른 집안하고 다른 천주교 집안하고 혼인을 한 것 같더라 이거죠. 백대연 씨의 둘째 사위가 200만 씨인데 이 200만 씨가 우리 군산 천주교의 4대 회장님이셔요. 이분은 충청북도 영동 출신이에요. 벗어났죠. 이제 개성하고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되면은 혼인가게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이제 김용진 어르신, 우리 초대 회장님, 1869년생. 이분이 그 부인 한 살 더 많아요. 울산박씨. 울산박씨도 개성에서 아주 세건
집안이에요. 족보를 못 구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사진이 우리 그 초대 회장님이 1935년에 군산을 떠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부인이시고 큰딸이시고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넷째 따님의 큰아들이에요. 여기에서 군산 성당에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김영구 신부님한테. 근데 이분이 한 지금 6살 정도 보이니까 31년생이니까 1937년 정도 찍은 사진이겠죠. 자, 이것은 이제 김용진 어르신의 휴갑잔치 사진이에요. 휴갑잔치 사진. 이분이 이제 김용진 어르신이고, 휴갑이 이제 1929년이죠. 이분이 이제 그 분의 처고, 이분이 형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큰 사이, 그러니까 백대현 씨죠. 3대 회장님. 그 다음에 둘째 사이 한영수 씨죠. 셋째 사이 이용만 씨죠. 그리고 이게 큰딸의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여기는 둘째 사이의 아들들입니다. 큰딸이 딸만 있었어요. 이 둘째 딸이 남편이 이용만 씨예요. 4대 회장을 지냈죠. 이분들은 한민수 씨나 한기수 씨, 그 동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카들이죠, 유조카들. 이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딱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퉁수를 불고, 뭔가를 하고 있죠. 다 갓을 썼어요. 여기는 마당 같아요. 신발이 놓여있죠. 돗자리도 놓여있고, 여기 채양도 돼 있어요. 군산일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큰 사이 백대현 씨, 큰 딸 김은자 씨. 이분이 그 개성에서 여고를 나왔고 목포에서 교사까지 지냈다고 하는데, 가문의 그 얘기가 나면은 이분이 유관순 열사하고 뭔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좀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큰 딸, 둘째 딸, 셋째 딸. 이분이 이제 둘째 사이고 그 처고 아들 3명이고, 이후에 또 딸 하나 아들 하나 또 낳습니다. 이게 이제 그 둘째 사이에 둘째 딸이 200만 씨하고 혼인을 했을 때요. 이 200만 씨가 우리 4대 회장님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1대, 3대, 4대가 다 김용진 씨 사이의 둘째 사이. 김용진 씨 집안이 다 했죠. 자, 신앙생활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산 공소를 설립할 때 김마리아 여사하고 홍정식 어르신하고 주로 활동을 했고, 대건협의회를 이렇게 창립할 때는 이게 이제 성당을 갖다 건축하기 위해서 이게 모임입니다. 약 2천여 원이 그때 모여졌는데 회장인 김용진 씨가 130원을 냈고, 그 다음에 재무부장인 한민수 씨가 200원 가장 많이 냈어요. 지금 한 채값이 500원이었다고 500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서기인 한영수 씨, 둘째 사이죠. 50원 냈고, 서기인 이용만 씨가 셋째 사이입니다.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첫째 사이인 자료가 없어요. 백대현 씨가 20원을 냈어요. 큰 사이인 20원. 그때 군산공소 건물을 파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500원 냈다고 그래요. 홍종식 씨는 30원을 냈어요. 우리 그 군산 천주교회 초대 신부님이셨던 김영구 신부님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저 천주교 호남 발전사예요. 여기를 보면은 첫 번째 공소 성탄 축의 날 김마리아 여사가 항상 마음을 아프게 가졌던 것이 자신의 남동생 김용진이 프로테스탄트에 열중한 사실이다. 여기 뭐 개신교 신자들한테는 미안합니다. 뭐 다 그 같은데, 하여간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 섞인 뜨거운 기도로 개종을 시켜가지고 두 남매가 포교전선 투사로서 분투하였다. 아주 열성적으로 한 것 같아요. 또 이제 나머지 분들이 또 써 있어요. 또 이제 이분이 1935년에 군산을 떠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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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씨가 종을
기증을 해가지고 종탁 은인을 해요. 그래서 종탁 대보까지 쓰는데 그때 경영잡지에 의한다면 이분이 김용준 씨가 군산에서 사시는 20년 동안 두 가지 아주 열성적으로 했다. 하나는 교육 발전, 하나는 사회공헌을 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회공헌을 했는데 빈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분을 기리는 공적비를 갖다가 전근도로 그 팔마제 옆에 큰 길가에 세워졌다.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자, 이게 종탁 기념식 사진입니다. 여기에 군산 천주기라고 써 있고요. 종강복식 기념이라고 써 있고 종대부로서 김용진 야보고 써 있어요. 1935년 9월 25일 이렇게 써 있고 이분이 김용진 씨예요. 네. 아이고 약이 다 나갔는가 보네요. 이분이 김용준 씨고 이 어른이 이제 홍종식 씨고 이 어른이 홍종식 씨의 셋째 아들이에요. 어머, 넘겨야 되는데. 네, 다음 장. 고맙습니다. 자, 이 사회공헌을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김용진 어르신이 처음에는 노정에서 사셨어요. 노정에서 살다가 팔마산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자 글을 몰라요. 애들이. 수업료가 없으니까 학교를 못 가요. 그러자 집 한 채를 빌려가지고 가들한테 가계도별부터 가르칩니다. 1, 2, 3, 4부터 가르쳐요. 방을 얻어가지고. 그러기를 11년 동안 했어요. 11년 동안. 무려. 그 사이에 돈이 부족하니까 후원자를 구하니까 개정에 살고 있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문명지라는 사람이 700원을 줘요. 이게 가옥 한 채 반 값이죠. 그래서 12년 동안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일신양학교를 건립해서 하니까 동네 이제 1935년에 이분이 떠나요. 다음 한번 봅시다. 앞에로 가시죠. 미안합니다. 예, 이제 앞에로 가야죠. 뒤로. 예. 이분이 떠나요. 이분이 개경으로 떠날 때 팔마산 그 주민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한테 이렇게 은인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이분의 공적비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게 세운 공적비예요. 김용진 영년 기념일. 영원히 기념한다 이거죠. 유공사의 오직 공사를 위해서 일하셨고 원금 모범이라 멀리 더 가까이도 모범이 되시는 분이셨네. 언고 기행하니 그 삶을 갖다가 돌이켜서 말하고자 하건데 백교부정이라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한 끗만큼도 오차가 없다. 그런 얘기. 그리고 건재 10년 이쪽이죠. 학교를 세운 지 10년 동안에 낙제 유경이라 오직 영재를 가르치는데 기쁨을 쏟다 이거죠. 그래서 늑석 기념 비문을 세워가지고 기념하자고 이구동성이라네 이 비석을 세워요. 근데 지금 이 비석이 팔마산 중턱으로 옮겼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좀 나무로 막 가을에는 가려지고 그랬어요. 좀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주 그 영동상과 개성상인 그리고 군산 천주기 초기 대표 신자들은 아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았고 또 그리고 성당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 공헌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살았던 그런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삶의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100년대의 사람들고 제4발제 늘동 성당과 지역민들 관계를 계속 듣겠습니다. 박서재 도시공간 문화예술연구소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까지 이제 앞서 세 분의 발제자님들께서 역사적인 가치와 이 성당의 역사적인 의미들을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또 다양한 시선에서 분석해 주셨다면은 사실은 이 역사학적 관점에서만 논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나 이런 우리가 이 역사적인 건축물을 왜 보존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있어서 다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인 건물을 단지 역사적인 유물이니까 보존을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답변을 준비하고자 제가 이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써서 제출해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장소감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이 장소감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학자가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실제로 미국의 에드워드 레프라는 1976년에 그 학자가 정확하게는 학자라고 보기보다는 좀 기자에 가까운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전 세계 다양한 장소들을 방문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여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장소에 어떠한 그 장소적 특징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에 이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lacenes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번역하면은 장소감이라고 번역되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 ness가 명사형이기 때문에 그냥 장소적, 장소, 장소임, 장소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장소감이라고 즉 감각, 이걸 느낀다,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서 장소감이라는 단어로 변화해서 번역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장소감이라고 번역이 된 이유를 이제 자세히 이 책을 다 들여다보시면 이 사람이 말하는 장소임, 장소적 특징이라는 것이 결국 장소를 느끼는 감각이구나라는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장소감의 논의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6년에 나왔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이죠. 거의 지금 한 45년 가까이 된 이론을 지금 이렇게 오래된 거를 아무리 둔일동 성당이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그 오래된 이론을 가지고 오는 것이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2021년에는 장소보다 공간 이론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간 이론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시간성을 배제를 합니다. 근데 시간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곧 역사적 가치를 외면을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역사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역사적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공간 이론을 갖고 오게 되면 당연히 충돌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서 이 공간 개념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시간에서 공간이라는 이론으로 넘어가고 공간에 대한 논의들도 넘어가느냐의 그 중간 지점, 시간에서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장소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감이라는 그 장소 이론의 가장 핵심 장소감을 여러분들에게 갖고 왔던 거고요. 이 장소는 사실 되게 다양해요, 의미가. 그래서 장소라는 의미를 다양하게 갖고 오는 것에서 너무 그것들을 다 언급하기는 시간상 또 지면상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가장 그 중에 핵심이었던 장소감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제가 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장소감은 일종의 장소 정체성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 컨트롤이 제가 이 장소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에릭슨이라는 사회학자가 정체성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체성은 결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고 나는 천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정체성은 천재입니다. 제가 백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천재라고 얘기를 해봤자 아무도 제가 천재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 사람은 천재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순간 제가 천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런가 제가 정말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누군가가 그 정체성을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정체성이 완성이 됩니다. 장소가는 장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곧 장소 스스로가 여기가 둔일동 성당이야, 1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라고 이 장소가 이 성당이 혼자 나서서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다 같이 연구하고 이 연구한 내용을 또 이 지역 주민들과 둔일동 성당 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이 둔일동 성당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라는 의미를 증명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역사를 논하는 게 결코 무의미하다는 게 아닌 거죠. 이 역사를 논하는 이 순간부터 이 둔일동 성당의 정체성과 장소 감각이 형성이 되고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장소감을 하나의 정체성이라고 본다면 또 다른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이론을 말한 학자가 있는데요. 스튜어트 홀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사회학적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즉 단순하게 남들과의 어떤 남들이 인정을 해줘서만 정체성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거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반복되고 보존되면서 그 정체성은 강화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제가 여기서 이제 공동체,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둔일동 성당의 신도들이, 제가 사실 이 카톨릭 용어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신자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기가 오랜 역사를 가진 가치의 성당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가 신자들이 아무도 없고 그냥 텅 빈 건물이었으면, 설령 이게 100년 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사람들 눈에는 그냥 오래된 성당 건물 이렇게 지나가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장소감이라는 정체성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옛날에 그랬던 건물, 옛날에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건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커뮤니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영국의 펍, 그러니까 맥주 마시는 공동체 펍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한 10여 년 정도 영국의 되게 오래된 100년이 넘은 펍들이 하나둘씩 자본주의 사회에 문을 닫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힘들어지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지역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오래된 펍을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살리면서 이렇게 리세이브 아워 펍, 즉 우리가 펍을 살리는 이런 운동들이 확산되고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전국 도시재생이니 이런 역사적 건물들을 소생시키느니 지역사회 커뮤니티 운동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냥 옛날 건물, 그냥 오래된 건물, 우리 지역사회에 있었던 건물 이라서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에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지냈던 오랜 역사와 추억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이 펍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들이나 자신의 다양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펍을 살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펍을 살리려고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스스로 아무도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지역사회에 좋은 건물이 있고 좋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들이 있으면 지역사회에 가장 좋은 공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게 관광상품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가장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걸 무조건 상품화를 시키고 무조건 상업화를 시키는 거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처럼 이제 역사학이 아닌 사회학이나 문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그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게 진짜 그렇게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광 상품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이
둔일동 성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지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지라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관광화를 얘기하기 전에 이번 올해 2021년 기준 통계 자료를 보겠는데요. 일단 국내 자료는 아직 없고 미국에서 조사한 바로에 의하면 지금 2021년 기준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4천만 명 정도 방문하는 곳이 바로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4천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인구죠. 그러니까 그게 이 매년 찾아가는 데가 라스베이거스입니다. 근데 그런 미국인들한테 그 조사를 해봤어요. 너희가 진짜 간대 말고 만약에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어디가 보고 싶니?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사실 미국 바깥에 있는 도시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라스베이거스로 많이 갔겠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어디를 가고 싶니 했을 때 제일 1위로 나오는 데가 바로 프랑스 파리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랑 사람들이 실제로 가는 데가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관광 뭐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통계를 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갔으니까 거길 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외에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못 가는 이유, 다른 데를 대체하는 이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장소 정체성, 장소감은 관광산업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왜 사람들이 파리를 가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프랑스 파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거기에 되게 낭만적이고 뭐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고 아니면 되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들 뭐 거의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자, 18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파리 엑스포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라는 에펠탑이 건축이 되죠. 물론 당시에는 에펠탑 흉물이라고 해가지고 에펠탑 뭐 없애자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파리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 파리에서 그리고 에펠탑이라는 장소가 사람들에게 어떤 로망과 가치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이 파리가 1889년부터 에펠탑을 건설을 했고 이 에펠탑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바로 세계의 근대화, 근대 문화의 첫 번째 시작이었다는 파리 엑스포가 파리 엑스포 때문에 에펠탑을 본다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우리 인류 사회의 근대 문화의 표시가 바로 이 에펠탑을 통해서 장소감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드러내는 장소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장소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스토리텔링 한다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걸 보여줍니다. 흔히들 관광 상품 말할 때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100% 실패합니다. 역사적으로 역사 콘텐츠들을 가지고 관광 상품을 만들었던 사례 중에 그걸로 스토리텔링 만든다고 뭐 정부 지원까지 끌어가서 만든 사례 중에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거든요. 이 이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에펠탑에 그러면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에펠탑 우리가 텔레비전만 켜도 파리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보면 다 나옵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봐야 되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걸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장소감은 현장에서밖에 발현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것,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밖에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둔일동 성당에 신도들이 없다? 죄송합니다. 신자들이 없다? 그러면 그냥 텅 빈 건물이에요. 아무도 이것에서 100년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보이고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서 제가 뭐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매우 좋아해서 파리에 살았을 때 막 직접 거기 성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뭐 공동체도 들어가보고 하긴 했지만 저는 그런 데서 크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지 않지만 직접 여기 왔을 때 신부님이 계시고 수녀님들이 계시고 내가 직접 신부님 만나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신자들 나름의 종교활동이 있는 것들을 보이고 그래야만 여기가 성당으로서의 장소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텅 빈 건물이면 이게 창고 건물하고 둔일동 성당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즉 현장에서의 장소감이 발현이 되어야만
이것이 관광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게 되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영국에서 가장 맛없다는 피쉬앤칩스, 맛없는 음식이라고 이제 상장한 피쉬앤칩스인데 신기하죠? 영국은 음식이 가장 맛없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상징이 피쉬앤칩스예요. 근데요, 영국을 놀러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사 먹습니다. 그 맛없는 걸 왜? 이거 하나에 2만 원이 넘어요. 근데 한 끼 식사 2만 원 줘가면서까지 먹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맛없는 거를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이 준율동 성당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저도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이렇게 100년이나 넘은 역사를 가진 건물이었다고? 내가 그 역사의 한가운데 내가 같이 있었어? 왜냐면 내가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그냥 옆에서 내가 그냥 사진으로 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40년 넘게 빈산이라는 도시에 연을 주고 살면서 나와 함께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 논문에다 이렇게 드러냈던 건 뭐냐면, 아마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고 또 많이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준율동 성당이 그냥 이 상태로 다 복원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나름 수정도 거쳐야 되고 뭐 복원 작업들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 건물을 그동안 100여 년 동안 지켜왔던 신자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느냐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 함께 이 페이퍼를 썼던 겁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이 지역 사회의 좋은 가치를 위해서 여기 신자분들이 좀 희생을 해야지.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희생한 것도 모자라서 더 희생하라고? 이분들이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준율동 성당을 지켜오셨고 가치 있게 만드셨고 또 이 준율동 성당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지는데 그게 단순하게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아니라 두고 우리가 이 성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과 어떤 사연들을 그리고 다시 또 만들어가겠죠. 지금 이것도 하나의 만들어가는 작업이죠. 또 100년 뒤에 알겠습니까? 제 이름이 박서재라는 연구원이 여기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더라 하고 또 누군가가 또 연구해서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게 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장소감이라는 걸 자체, 이 준율동 성당의 장소감은 이미 신자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또 기존의 신자분들 통해서 쭉 이어져 온 것을 계속 이어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진정성으로 발휘가 돼서 이 지역사회에 의미가 있는 관광산업의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기한 게요.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거 관광산업을 만들겠다, 내가 이거 문화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순간 망해요. 그냥 원래 이분들이 어떤 역사적 가치로서 아니면 문화적 가치로 우리가 이거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삶이 좀 피해를 보거나 좀 손해를 보는 과정이 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힘써주는 것이 오히려 이 장소가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더 귀한 가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이들 없어서 제가 급하게 말하느라고 좀 중구난방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든 좀 그런 가치에서 여기 함께 하게 돼서 제가 참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산 준율동 성당 활용의 다양성을 정해주는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